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노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신사업 실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본 강의는 신사업 실행에 대한 개념을 또다시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신사업 실행은 크게 전 단계와 후 단계로 나뉘어서 전 단계에서는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어느 정도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비교적.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실제 실행하고 성장시키는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될 일들입니다. 자, 지금 본 강의는 두 번째 파트인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도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초기에 사람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뭉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 다음 생산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실제 우리가 목표하는 비즈니스의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장을 진입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본 강의가 이 파트고요. 네 번째, 마지막 성장하고 확장하는 전략까지 제가 수업을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자, 세 번째 파트인 시장을 진입하는 전략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있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했었어요. 두 번째,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는 경쟁에 대한 전략을 또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이번 강의는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항상 하듯이 세 가지 파트로 챕터를 나누겠죠. 자, 첫 번째, 어떤 시장에 언제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참, 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우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막혀 있어요. 혼자서 어떤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들 항상 우리는 모르죠. 그걸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세 번째, 시장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자. 시장 진출 전략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시장에 언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기획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을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진출할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나 지역을 당연하게 메인 타겟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가 제일 편하죠. 언어도 그렇고. 그런데 하지만 이런 좁은 시각을 탈피할 필요성을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보유한 게임 회사인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상상도 못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거의 탑 클래스에 든다고 합니다. 한때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1위였죠. 1위.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데도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졌냐면 이분들의 이 회사의 스마일게이트의 대표작은 바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인데, 이 슈팅 게임이에요. 총소는 전쟁하는 게임이겠죠. 이 게임을 이들이 처음에 한국에서 출시했을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망한 게임을 가지고 중국의 텐센트에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진출해서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현지화의 노력이 당연히 있긴 했었지만 뭐 게임을 많이 수정한 것도 있어요, 일부는. 근데 동일한 타이틀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같은 내용의 게임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외면당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달성한 결과를 보면 시장 선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적인 사례로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것이 있죠. 원래 네이버 라인이 한국 시장 진입을 할 때 카카오가 이미 선점을 해놨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죠. 근데 이들은 한국에서 원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메인 타겟 시장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로 정하면서부터 전체적인 규모는 현재도 그렇지만 카카오톡보다 시장이 더 큽니다. 거의 아시아권의 주요 국가에서 80% 이상의
박주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시장 선택의 전략으로 비즈니스의 성패가 결정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타겟 시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진출 타이밍에 대한 시기적인 고민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농담처럼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던데 비즈니스도 진짜 타이밍입니다.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을 결정한 레고의 시장 진출 전략에는 이 아시아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성장세가 본격화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그랬죠. 그렇게 된 당시의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진출 타이밍 전략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이들이. 레고 어느 나라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긴 유럽에 있는 덴마크 국가예요. 덴마크의 회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시장인 인도 시장의 진출 전략에는 인도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주제와 색감을 선택하는 그런 식의 현지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의 레고를 만져본 적은 없는데 인도 레고는 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현지화를 많이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온라인 게임도 예전에 수출할 때 중동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지도 다 바꿉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여자들이 피부를 다 드러낼 수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여자들의 뭐 노출을 최소화시킨다든지 여자 캐릭터에 그런 식의 현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레고의 현지화를 통해서 정서적 이질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초기 시장의 안정적인 유입을 위한 최적화된 가격 정책 등의 다양한 추가 전략까지 또 같이 한 거죠. 어쨌든 타이밍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한 겁니다. 요거 말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 자동차 시장도 보면은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그냥 진출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시장 진입의 타이밍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게 기획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도전은 훨씬 더 이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시기였냐면 늘 시기상조라고 다들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설립된 테슬라한테는 당시의 시기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게 존재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걸로 당시 사회 기회 요소가 어떤 게 있냐면 그린 에너지가 한참 대두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필요성을 다 사람들이 공감하게 됐고, 또한 이 아울러서 이 당시부터 뭐가 있었냐면 전기차에 관련된 필요한 기술들이 막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배터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존의 자동차 업계가 그전하고 달리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전엔 기존 자동차 업계가 전기 자동차를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음모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기존 업계들도 전기 자동차들로 포커싱을 다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특성을 등에 업고서 전기차 시장의 리딩 컴퍼니로 테슬라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를 전 세계에서 제가 좀 실행해 본 경험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동일한 사업 아이템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극단적인 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사실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진출 시장을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까? 자, 봅시다. 글로벌 시장에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제가 10년 이상, 한 15년 했던 것 같아요. 15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배운 것들 중에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콘텐츠나 상품을 한국 시장만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음을 저는 깨닫고 이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체험할 기회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사업이라는 게 그랬었어요. 그 당시.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많은 타국의 신규 시장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얼마나 넓습니까? 타국의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국에서의 어려움,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의 어려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난관을 좀 각오해야 됩니다. 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새롭게 학습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게 힘듭니다. 꽤 했는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데 가보면 완전히 제가 그냥 새파란 풋내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현재 보유한 전문성만으로 직접 추진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지의 로컬 파트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걸 많이 했었죠, 예전에. 온라인 게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2000년대 초기부터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의 여러가지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콘텐츠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한국 거를 계약을 해서 현지 자기네들 국가에서 서비스를 한 방식으로 이걸 이제 해외 퍼블리싱 한다고 그랬는데 현지에서 퍼블리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북미, 남미 또는 유럽 또 러시아까지 거의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의 콘텐츠 사업이 추진되면서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이 국가들이 다 제가 진출해봤던 국가들인데 2010년대 이후에 모바일 시장이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바뀌면서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충실하게 따라 배웠던 중국이 이 분야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어요. 사실은 현재는. 사실 그건 되게 안타까운 점이죠. 물론 제3시장을 직접 진출하는 경우의 방법도 있습니다. 퍼블리싱이라는 방식이 어떤 간접적인 진출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에 내가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진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직접 진출을 계획할 때는 당연히 해당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현지 사정에 밝은 네이티브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재무적인 문제 대응을 위해서 현지 협력 업체들하고 계약도 여러가지로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으로 한국의 그 어떤 비즈니스맨들이 해외에 또 이렇게 그렇게 채용돼 가고 왜냐하면 네이티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문화와 성향이 다른 타국의 시장을 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월마트의 한국 시장 도전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통업계 1위, 우리는 월마트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마트가 제일 유명한 줄 아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마트의 1위는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왔느냐 안 왔느냐? 당연히 왔었습니다. 언제 왔느냐? 1998년에 기세 좋게 한국 시장을 진출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문화와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토종 경쟁 브랜드, 우리나라는 이마트가 최고죠. 뭐 홈플러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토종 경쟁 브랜드에 밀려가지고 10년을 채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 철수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제가 예전 젊을 때 강남 쪽에 살았었는데 강남에 월마트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몇 년 뒤에 그 월마트가 이마트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흑백 사진에 보이는 여기가 거긴가? 그런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제가 직접 눈으로 봤던 모습도 있었죠. 어쨌든 직접 진출을 하든 파트너를 통한 간접 진출을 하든 새로운 시장에 신규 비즈니스를 론칭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현지화라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경영자를 만나게 되면 이 현지화를 무슨 언어 번역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던데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에서 번역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거고요. 진정한 현지화 작업은 우리하고 다른 그들의 정서와 관습, 규제, 법률까지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닭튀김 회사로서 KFC라는 것이 있죠. 이 KFC가 사실은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어떻게 했냐? 이들의 성공의 이면에는 닭튀김보다도 덮밥과 마라꼬치를 판매하는 데 더 열심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이 KFC는 중국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현지화의 과정에는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런 과감함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장 진출의 전략을 수립하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시장을 진출할 것인가, 언제 진출할 것인가,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해가지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찾으면 하나의 실행 전략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시장 진출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 결과를 정리하고 나면 목표하는 시장의 타이밍과 방식에 적합한 것이 맞는지 최종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장 진출 리서치와 테스트의 단계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시장에 적합한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시장 진출 이후 단기와 중장기 운영 원칙을 수립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리서치를 시장 진출 이전에 진행하는 사전 시장 테스트와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해당 리서치는 비즈니스가 시장에 진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지속적인 수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마존에 킨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킨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킨들은 뭐냐면 아마존이 그 디바이스를 출시한 건데 아마존이 출시한 디바이스로서 뭐냐면 전자책만을 전용으로 보는 그 리딩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생각해보면 태블릿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거죠. 아마존은 킨들을 출시하기 전에 전자책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출판업계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들의 책에 대한 태도들을 분석하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 이전에 적극적인 테스트도 진행했었는데 프로토타입 제품을 몇몇 유명 출판사에 제공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직접 수집하고 제품을 보완하는 어떤 과정을 계속 순환 과정을 겪은 거죠. 그리고 또한 다양한 테스트 마케팅도 진행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빠짐없이 추진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시장에 안착하게 된 킨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잘 팔리는 상품으로 목적을 한 게 아니고요. 이 그냥 상품만이 팔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아마존은 원래 시작 자체가 온라인으로 온라인 서점을 만들었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서 아마존이 새롭게 오프라인 서점을 출시했는데 여기에 핵심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툴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낸 거죠. 이런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하고 또 다르게 예를 들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에서 매장을 찾아볼 수 있는 맥도날드가 있죠. 이 맥도날드는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때 반드시 리서치하고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양한 국가로 제가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꽤 수십 개의 국가와 도시들을 가봤지만 맥도날드 없는 곳은 한 군데 없습니다.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는 모든 국가에 거의 다 있다시피 한데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기 전에 각 국가의 문화, 식습관, 선호도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시장 리서치란 맥도날드 마켓 리서치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메뉴를 조정하고 현지 인력과 소재를 활용해서 지역화된 전략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맥도날드 해외에 가보면 중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 가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있죠. 우리나라에 불고기 버거가 맥도날드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다른 또 국가에 가보면 그 나라에만 맞는,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본 맥도날드 메뉴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엑스트라 무슨 버거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햄버거도 팔았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그런 걸 보면 그 각각의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후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최종 단계로 반드시 테스트 매장을 사전에 개설한답니다.
맥도날드 테스트 매장이 그 국가에 들어간, 우리나라는 뭐 처음 있었겠지만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이미 만들어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를 통해서 지역 소비자들의 반응과 성과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네요.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리서치와 테스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발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